27살을 맞은 마리 큐리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사랑이 시작되나요? 자, 그 인물은 바로 35살의 과학자 피에르 큐리였습니다. 자, 당시 마리 큐리는 강철의 자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장비 놓고 연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교수가 연구실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해줄게 해가지고서 한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기 보시는 피에르 큐리입니다. 자,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 알아보고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하죠. 이노지 씨, 피에르 큐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프랑스에서 유명한 과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격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뭐 여성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열려 있는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마리 퀴리에게는 딱 맞는 남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천생연분이네. 그럼 두 사람이 그냥 한눈에 딱 보고 사랑에 빠진 거야? 아니면 무슨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사랑에 빠진 건가요? 네, 두 사람은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과학에 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정말 잘 통했다고 하죠. 아, 대화가 통해서. 복잡한 공식이랑 전문 용어가 난무했지만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마치 잃어버렸던 영혼의 단짝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뭐 서로 선물을 하는데 논문을 선물했다. 맞아요. 그게 공연에도 진짜예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첫 만남부터 자기장에 변하는 전기장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와. 서로가 이제 쓴 논문, 네. 연구 자료를 선물로 생일 주고. 선물도 논문으로 주고. 어머. 보통 여성이 아니었네요. 네, 그때부터 피에르 큐리는 마리 큐리에게 반해서 이 여자 내 여자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구애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1895년 7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스몰 웨딩이네. 우와. 당시 마리 큐리는 28살, 피에르 큐리는 36살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마리 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큐리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 자, 이 두 사람 모습이 일반적인 결혼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좀 달라 보이나요? 약간 장례식 같은. 장례식 같아요. 진짜. 드레스가 검은색이. 순백의 드레스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웨딩드레스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험실에 이거를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흰색은 다 뭐가 묻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색의 남색 드레스를 주문해서 입고 다니게 되죠. 자, 그만큼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는 평생 우리 과학에 올인하자라고 하는 열혈 과학자 커플이었죠. 호진 씨, 네. 지금 과학 덕후 두 명이 만난 거잖아요. 뭔가 신혼여행도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둘이 자전거 한 대씩 타고 숙소도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떠났다. 아, 힘들어. 떠나가면서 거기서 그 둘의 대화가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왜 과학 얘기하고 아니 그럴 거면 모시는 왜 같대요? 그냥 실험실에서 하시지.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우와. 동반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잘 만났네요, 진짜. 네, 이렇게 행복했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는 한 가지 특별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뭘까요? 뭔가 랩실을 차리자? 연구소. 네, 이 부부는 둘이서 함께 과학에 매진하자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집으로 얻은 파리 아파트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예 손님용 의자를 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에? 대단하다. 누가 찾아오면 공부 시간, 연구 시간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의자를 두지 않아서 사람들이 왔다 민망해서 나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공부 하죠. 외에 연구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마리 큐리는 이제 프랑스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하는 과학자로서 살아갈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죠. 마리 큐리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물리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박사 논문을 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죠. 마리 큐리가 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이때 전 세계 과학계에서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던 정체불명의 광선이 있었습니다. 이 광선은 사람들 몸을 통과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마리 퀴리가 주목한 정체불명의 선은 바로 X선, 즉 엑스레이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가운데 손가락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반지 낀 거 아니에요? 아, 반지야?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과학자 렌트겐의 아내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어서 아, 이쪽 손이. 그래서 반지까지 함께 찍힌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 X선이 왜 발생하는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체를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X라고 하는 X선, 엑스레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던 거죠. 몰라. 몰라서. 야, 이노진 씨 이때 네. 사람의 몸을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광선이 최초로 발견됐으니까 막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죠. 왜냐하면 1890년대 이 과학자들도 어느 물리화학적으로 뭐 정립될 건 다 정립돼 있다. 이래서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 데서 막막했대요. 근데 렌트겐이 X선을 딱 발견하고 우와 진짜 얼마나 과학자들이 신났을지. 예. 또 의학적으로도 X선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게 뭐 총에 맞아서 뼈에 박힌 총알을 뭐 분간해내거나 팔을 접질렸는데 그 뼈를 맞추거나 하는데 워낙 또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걸 쓰는 거는 의학계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짐 같은 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항 가시면 딱 사용을 하죠. 네. 검색대. 아, 네. 검색 때도 이게 그렇구나. 가 몰랐던 미지의 광선이 발견되자 전 세계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열광을 하게 되죠. 그러자 X선처럼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광선이 또 있지 않을까 하면 새로운 광선을 찾으려는 연구가 과학계에서 뜨겁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맹렬하게 연구를 하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크렐이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하던 중에 어떤 물질에서 X선과는 다른 그 새로운 광선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놀라운 물질은 바로 우라늄이었습니다. 우라늄. 자, 당시 우라늄은 세균리를 만들거나 도자기에 색을 입히는 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러지 않고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물질이었는데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베크렐 광선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리 퀴리였죠. 마리 퀴리는 우라늄 외의 다른 물질이나 광석에서도 광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가설을 생각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특별한 광선이 우라늄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여러 물질에서도 이런 광선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 퀴리는 주변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별한 광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에 해당이 되죠. 주변으로 자연 방사되는 선이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두고 방사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radioactivity.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 방사선 이런 걸 처음으로 말을 만든 게 마리 퀴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방사능이나 방사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그래서 마리 퀴리를 방사능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마리 퀴리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라늄을 다량으로 포함한 피치블렌드라는 광석을 조사하다가 우라늄보다 더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 광석 안에 또 다른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내면 엄청난 과학적 기록으로 그렇게 과학적인 업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가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피에르 퀴리도 같이 연구에 뛰어들게 되고요. 동참했구나. 두 사람은 치열한 토론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실험 방법이 거의 막노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치블렌드 광석 안에
그 몇 퍼센트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아주 극미량의 그런 물질을 추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마리퀴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광석들을 실험실에 가져다가 커다란 솥에 이제 용액을 팍 부은 다음에 와. 거기다 큰 소막대기로 계속 몇 시간씩 저으면서 이 광석을 녹였습니다. 저 시대에 참. 와, 아니 몸이 그 원소 분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성 강한 용액을 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날아가고 그 중에 살아남은 그 방사성이 농축된 그 원소를 그걸 또 다시 녹이고 또 가라앉히고 계속 그래서 그거 0.1g을 이제 결국 얻게 되는 거죠.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대 보여요. 네, 굉장히 아까 진짜 막노동이네요. 네. 머리만 쓰는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몸을 더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리퀴리는 이 실험을 하다가 1년 만에 체중이 9kg이나 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고생을 해서 뭐 얻은 결과로 뭔가 좋은 성과가 있었겠죠? 네, 마침내 광석에서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는 화합물을 정제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고생해서 얻은 이 결과물 안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원소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원소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물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퀴리는 이 원소에다가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뜻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원소는 우라늄보다 무려 400배나 더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것을 마리퀴리가 밝혀냈습니다. 와. 자, 이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엄청난 대발견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진 원소는 단 77개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퀴리가 인류에게 새로운 원소인 폴로늄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이노진 씨, 그 네. 학교 때도 저 뭐 칼카나 마라초 이런 거는 외웠었는데. 주기율표. 예. 네. 근데 폴로늄은 저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기율표에 엄연히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죠. 네. 뭐 수헬, 리베붕, 탄질, 아. 산플레, 나마, 알교인, 황여, 마칼슘, 스티바크망, 철콘, 이구아까지 와. 30번까지 기본적으로 외우고. 네. 근데 그걸 아직까지 암기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84번 폴로늄이 된 거죠. 먼저부터 84번. 예. 자, 인류 역사에서 철이나 구리 같은 그런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면 새로운 문명, 철글기, 청동기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방식에도 이런 새로운 물질 발견했을 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마리퀴리가 방사능 존재를 밝히고 폴로늄 같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 인류는 또 한 번 큰 변화,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게 된 거였던 거죠. 와, 그럼 교수님 당시에 이 마리퀴리의 발견으로 학계가 난리가 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퀴리 부부가 방사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보이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을 발표하자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죠. 아, 난리 났죠. 방사능의 발견이라는 건 태양 외에도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퀴리의 발견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은 이것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폭탄. 네, 맞습니다. 바로 핵폭탄의 개발입니다. 네. 자, 마리퀴리 과학자들은 앞다퉈서 새로운 방사능 원소가 있는가 방사성 원소 찾기에 들어가게 됐죠. 이 연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끝에 핵폭탄의 원리인 핵분열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리퀴리를 우리는 핵폭탄의
어머니까지는 아니고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펜하이머 이전에 그러네. 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핵폭탄, 원자력 발전 같은 변화들은 모두 마리 큐리가 방사능의 정체를 밝혀내고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발견해내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발견으로 세계가 완전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한 거네요.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서 마리 큐리는 무명의 과학자에서 일약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마리 큐리가 노벨상을 받기 전에 마음고생을 했던 이유는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남편인 피에르 큐리에게만 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 남편한테만 공을 돌린 거네요. 그래. 마리 큐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저 남편의 조수 역할이나 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고 노벨위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 여자한테 키로가 빠졌대잖아요. 네. 키로. 자, 당시 피에르 큐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찾아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내가 이 그 사람 제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오, 제가 말하지 노벨위원회. 못했는데 부인 마음 다칠까봐. 정말 하남자네요, 진짜. 피에르 큐리는 즉각 노벨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죠. 방사능 연구는 두 사람이 함께 이뤄낸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마리 큐리가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 편지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이에 노벨위원회 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여자에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마리 큐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와. 잘 됐다. 이로써 마리 큐리는 36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이에요? 네. 와. 윤호진 씨 뭐 노벨상까지 이게 받게 됐으니까 엄청 좋아했겠네. 일단 뭐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벨위원회에서 준 노벨상의 상금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얼마예요? 뭐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4억이라고 해요. 와. 14억이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엔 베크렐과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가 나눠 갖게 되니까 그 상금이 이제 분할되겠죠. 아, 그럼에도 그렇구나. 불구하고 참 너무나 그래도 행복했다고. 부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9억 정도 이렇게 벌었겠네.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노벨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 베크렐 2분의 1, 마리 큐리 4분의 1, 피에르 큐리 4분의 1 이렇게 정말. 정해주고요. 7억 가져왔네. 나쁘지 않네. 그 비중에 시험도 따라서 엄청 이렇게 치구나. 상금도 네,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 큐리는 노벨상 수상으로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노벨상 최초 여성 네. 노벨상이면은 그거는 근데 사회 분위기상 또 평가절하고 막 이랬을 것 아이, 같기도 그럼요. 하고. 네. 당시에 여러 언론과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마리 큐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아, 그 여성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여전히 마리 큐리 역할을 그 옆에서 내조한 부인 맞아. 또는 조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당시 미국의 한 과학자는 나한테도 피에르 큐리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나도 노벨상 받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네, 진짜 마리 어이없다. 큐리 수상을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 이후에 피에르 큐리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리 큐리는 프랑스 대학에서 어떤 제안도 교수 자리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모셔가도 모자랄 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김소연 씨, 당시 언론에서 또 마리 큐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기사들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대요. 어떤 기자는 마리 큐리가 과학을 한다고 설친을 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그런 귀중한 임무를 소홀히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리 큐리를 그냥 여자로만 생각했지 위대한 과학자라고 야, 생각을 전혀 저 기자도 하지 진짜 않았던 하남자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마리 큐리는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를 이어나갔고 노벨상을 탄 그 다음 해인 1904년에는 둘째 딸인 이브 큐리도 나왔습니다. 야,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사랑했네요. 네, 그렇죠. 사랑둥이. 네. 그런데 둘째를 낳은 지 불과 2년 뒤인 1906년에
마리 퀴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벌어지고 아유. 말죠. 남편 피에르 퀴리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아유. 원인은 뭐예요? 때는 비가 내리던 4월이었습니다. 피에르 퀴리가 길을 건너던 중에 짐을 실은 마차가 피에르 퀴리를 덮쳤습니다. 이때 마차 뒷바퀴가 쓰러진 피에르 퀴리의 머리를 부수고 지나가면서 그는 두개골이 무려 16조각이 나면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자, 이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으면서 마리 퀴리는 큰 충격을 받고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당시 마리 퀴리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소연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의 피에르, 당신 없는 삶은 잔혹해요. 피에르, 난 이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아요. 고통으로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 삶이 끝나버릴 것만 같아요. 저 많은 마차들 중에 혹시 내 님이 맞은 운명을 내게도 안겨줄 마차가 있지 않을까요? 같이 따라가고 싶다는 거구나. 교수님 그러면 마리 퀴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마음으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구야. 뭐 의지가 느껴진다 뭔가 어머니. 결연한 의지. 너무 슬픈 사진이죠. 네. 마리 퀴리는 이제 그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남편과 함께하던 연구도 자신이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 퀴리가 마음을 다잡을 무렵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피에르 퀴리의 죽음이 마리 퀴리에게는 과학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죠. 바로 남편이 죽으면서 공석이 된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자리가 마리 퀴리에게 와. 주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마리 퀴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그리고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가 되면서 마리 퀴리는 방사능에 대한 선구적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과학자로서 다시 방사능 연구에 몰두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마리 퀴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과거 폴로늄을 발견했던 당시 마리 퀴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원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듐이었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와.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아 그래요? 김수현 씨, 그 뮤지컬에서는 라듐 발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마리 퀴리가 확인한 원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사능 물질이었기 때문에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리아를 넘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라듐을 딱 발견해서 기쁜 너무나 환희에 찬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예. 잠깐 아 무조건 하셔야죠. 와. 보여주셔야죠. 예. 여기 밝게 빛나는 이것 애타게 찾아왔던 그것 뭐라 부를까 밝게 빛나는 라디우스 라디우스 라디우 이렇게 부끄러워요. 네. 아, 이게 사실 가사에서 이제 라디우스. 라듐이 아니라 라디우스라고 먼저 하잖아요. 이게 라디우스가 라틴어로
광선, 빗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져들면서 듣게 되네요. 구미한 때 바로 옆에서 막 소름이. 전문가들 멋집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라듐의 발견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와.